평생 감사하면서 교수로 지냈고요. 왜냐하면 제 의와 저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꽂아주신 걸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모스크바 국립대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하버드 같은 학교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노벨상 수십 명이 있고요. 필즈상 7명이나 있고요. 뭐 여러 가지적으로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제가 교수로 있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곳에서 이제 교수로서 있었던 것도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데 마지막 날까지. 그런데 그거를 돌아가게 해주신 것도 조차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네, 뭔가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다 하면서 감사하게 기대하면서 돌아왔어요. 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제 개인사를 얘기하는데도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내 비자가 캔슬이 났어. 사람들은 정말 운도 나쁘다. 왜 이렇게 하겠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구는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위로가 저는 귀로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의 그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 사람의 역사인데 여러분들 이 일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넓혀보자고요. 이거를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정세입니다. 국제 정세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나만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국제 정세라는 거죠. 네. 물 좀 따라서 좀 제가 원래 목이 안 좋아서 물 좀 자주 먹겠습니다. 네. 잠깐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볼게요. 이제부터 서론을 들어갈 텐데요. 파리올림픽 다들 보셨죠? 저도 열심히 보다가 말았어요. 초반에 열심히 보다가 중간부터 이제 저희가 맡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또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또 메달을 좀 적게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첫날 개막식 때 새벽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들 주무시고 계셨을 건데 저는 첫날부터 봤어요. 그때 막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밖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거 궁금했거든요. 개막식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조금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봤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서히 이상한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보이시죠? 코리아 리퍼블릭 보이시죠? 어떤 국기죠? 중국 국기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개막식 때 딱 나오는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야 되잖아요. 데모크래틱 피플스 오브 코리아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북한이 북한. 네, 그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한 번 얘기하고 또 영어로 또 얘기하고 그걸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거 대한민국 국기 뻔히 보이는데 한류 어제 막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알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이제 영어 안 들리는 사람이나 불어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갔겠지만 그런 거는 사소하다고 생각할게요. 우리나라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서서히 논란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세상 속에서 논란거리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게 뭐죠? 마리 안뚜아네트. 네, 이거를 표현하는 거를 얘기를 했죠. 왜 나타났죠? 바로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네, 근데 레 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일로 있었던 건지 알아요? 여기 KBS, 제가 KBS로 갔거든요. KBS로 이제 개막식을 갔는데 그 해설하시는 분이 나름 문화 평론가고 전문가신데도 불구하고 자, 레미제라블이 먼저 있는 다음에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을까요? 땡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딱 처형하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줄 텐데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나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1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나서요. 그 처형한 뒤에 어떻게 일어나냐?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냥 개혁자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죽이고 조금 머리 좋은 사람 지키는데 다 죽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족도 당연히 다 죽이고. 네, 루이 16세 왜? 왕을 죽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이니까 어떤스러운 나라가 됐죠? 당연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없는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이 와가지고 프랑스는 그때 이제 우리 너무 혼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미제라블이에요. 이해가시죠? 레미제라블이 일어나고 나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시켰는데 그 마리 앙투아네트 자체도 거짓말로 감옥에 넣어요. 누구랑 사귀었다더라 거짓말로 이제 넣어버리죠. 실제로는 거짓말이라고 밝혀졌어요. 실제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죽여요. 네, 그런 식을 마치 프랑스의 혁명으로 미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이 역사는 과연 프랑스 역사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역사일 거예요? 아니면 그쵸? 수치스러운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겪고 나서 보니까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역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프랑스 개막식에 보여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란 겁니다. 이게. 네. 우리 프랑스라는 것들 솔직히 말해서 역사거리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한 번도 언급 안 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로 얘기할 거, 뭐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 선도했던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했던 거죠. 근데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자고요. 왼쪽에 천 쓰고 있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인데 화장을 했죠.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서 동시에 여성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성과 남성이 같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남성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셋이서 데이트해요. 그런 모습을 이제 개막식에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냥 데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어떤 건물로 올라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애들은 오지 마 하는 사인을 주면서 왜냐면 애들도 따라오거든요. 애들은 오면 안 돼. 그러면서 스타라고 해줘.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동성애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세 명이서 이런 자유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을 보여준 이후에 이제 레드카펫으로 이제 퍼레이드가 툭툭툭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이제 패션쇼 같은 이런 거를 보이는데 패션쇼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패션쇼에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복장을 하냐? 퀴어 복장을 하면서 나옵니다. 퀴어가 어떤 것이냐? 성 정체성. 그러니까 성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실 다 남자예요, 이 사람들. 남자인데 자기들만의 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괴측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패션쇼에 드러나는 거죠.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사람. 네, 이 사람은 정말로 드래그퀸. 그러니까 그 제일 유명한 프랑스의 유명한 그 이제 성적으로 남자인데 여자인 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디제잉 한 거죠. 디제잉 하다가 갑자기 이런 가운데 모이는 모습으로 딱 오더니만 이게 성찬상이에요. 성찬상이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레드카펫을 또 깔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디오니소스거든요. 이건요.
디오니소스는 이제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오는 술과 파티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디오니소스 때문에 흥이 깨졌으니까 책임져 뭐 이런 밈이 있을 정도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것은 왜? 그의 아버지가 아폴론과 제우스 그쪽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폴론을 숭배하고 태양의 신 아폴론을 숭배하고 디오니소스 축제를 헬라 그리스로 돌아가겠다. 프랑스의 지금의 우리의 정신은 이거는 올림픽 그리스 올림픽이기 때문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리스 생각으로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거를 표현한 겁니다. 동성애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근데요 잠시 보면 그걸 보면서요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보면서도 올림픽이라는 것이 너무 개막식이 야 예술적인데 제가 봐도 예술은 좋았어요. 정말로 환상적으로 잘 띄우고 열기구 막 올라가는 거 성화 올라갔을 때 봤을 때는 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 잘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뭐 이 외에도 뭐 황소 머리 그 금으로 된 황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논란거리 뭐 많았습니다. 올림픽 그런 말과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 이전에 왜 이런 거를 보면서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와 정말로 둘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올림픽 개막식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야 최초의 야외 올림픽 개막식으로서 성공적으로 했구나. 마크롱도 어떻게 했냐면 미친 개막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밖에서 한다고 하니까 와 어떻게 미쳤다 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보수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너무나 달라졌던 거죠.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돼요. 국제정세라는 건요,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 다릅니다. 왜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이기 때문에요. 네 번째. 졸리시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졸리실 겁니다. 저도 그 이해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이런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좀 졸리시겠어요. 전혀. 그런 가운데서 아무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자기 각각의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해석을 하겠어요. 저마다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이 세상에서만 자리 잡으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세속하는 겁니다. 교회에 세속하고 왜?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 같은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 당연하거든요.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의 조정을 걸치더라도 그 목적의 지향점은 어디죠? 예수님을 향해서 갈려주는 그 한 가지의 뜻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지금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현상과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까지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이거는 세속화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전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하나님이 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빼면 뺄수록 사랑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최고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계시로서. 그 계시가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66권. 거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맞죠? 믿으신가요?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해?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두 번째 2번만 함께 읽어볼게요. 세상은 어떻게 네, 이게 뭐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발전소예요, 자기 자체.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내가 뭔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라고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습의 사람들은 다 이런 세상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때 3장 이후로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게 너무나 센 것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센 문명은 바로 헬라 문화였단 말이에요.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가지고 그 생각을 했다고요. 헬레니즘 생각이 서양인데 동양 철학과 똑같아요. 불교 사상과 똑같고요. 잘 보세요. 불교 저 멀리 인도 땅과 유럽 땅의 생각이 같다고요. 지금의 우리 유교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 자체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 인간 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내가 아무리 잘나서 막 하려고 해봤자 결국은 험난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봤자 결국은 절망뿐이에요. 허무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헛돼요. 예수님 없으면 헛되죠. 하나님 없으면 헛되죠, 당연히. 말씀 없다면 헛돼요. 그래서 가설이 파괴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가고자 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게 다 파괴가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일 램프예요. 오일이 뭐죠? 기름. 기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쵸?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름으로써 계속 항상 넘치는 그 기름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써,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름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유해석 교수님께서 겸손 얘기하시잖아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근데 저는요, 이건 사실 강의 없는 내용이에요. 네, 저는요, 겸손이라는 말 자체조차도 뜻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 있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한국어로 된 겸손이라는 뜻이 뭘까요? 높이 있는 사람인데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높이 있는 사람이 낮춰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겸손은 누구밖에 할 수 없을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겸손하네? 아니요. 원래 낮은 거예요. 저는 원래 낮은 사람이에요. 어느보다? 저 찌끄러기 먼지 터널보다 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도 내려가셨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죠. 우리가 왜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보다도 저는 이렇게 신앙 속에서 생각할 때 원래 낮은 자인 것을 자각해야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뭐 그런 거. 왜? 진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오해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지극히 낮은 자예요. 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를 이렇게 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도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결국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 전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가 선교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고요. 특히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언어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 관심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 속에서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제가 맞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요. 그거를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제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전제 안에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전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물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단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서는 막 얘기해요. 무신론이 최고야. 진화론이 맞아. 하면서 막 이쪽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얘기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무신론이 당연히 틀린 거잖아요. 근데 무신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 전할 수 있다고. 예수님조차 전제부터 틀렸다고 얘기해.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제정세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제정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삶의 영역 모든 것에서 다 사실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자, 총신대에 있는 정승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반틸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를 그 신학교를 세우신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신학교를 세우신 분의 제자예요. 반틸 교수님의 제자가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반틸이라는 분이 이제 바로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 분의 제자로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반틸의 글 결국 반틸의 내용이죠.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이해 가시죠? 내 전제 안에서는 내 이 틀 안에서 맞으면 가지는 거고 틀리면 배척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성경 믿잖아요. 성경 아까 얘기했을 때 66권 다 믿는다고 하셨죠. 모두 믿어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찐복음은 성경 66권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창조부터 부활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것까지 그 엑기스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니, 66권 다 믿어야 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나는 이것만 골라서 믿고, 나는 이거는 안 갈 거야.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내가 들어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여기 안에서는 그렇지, 아멘 아멘,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많이 봤어요. 네, 지금 예를 들자는 거예요. 네, 많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내 주위에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명수청은 3% 미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없는데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 없어요. 이게 지금 전제라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도, 내가 설령 가정일을 하고 있고 남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 있고 사역을 돕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제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꼬집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모습이 점점 가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까 학자들조차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다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이 66권이 다 맞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네.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 역사의 주관자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뿐이다. 네. 정세 파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세를 파악하는 이유가 나 잘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이득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야 비트코인 올랐더라. 주식 야 여기 주고 괜찮다는데 이게 바로 투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근데 투자자는 뭐죠? 내가 비록 없더라도 이 사람이 키워줬으면 좋겠는 거. 그러면 우리 투자자의 생각으로 보자고요. 투자자의 생각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화를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요.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대요. 내가 그걸 믿어요. 근데 나는 이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정세를 보고 그냥 세상 문화에 편승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어떤 정신으로? 성경이 말하는 정신으로. 성경 66권이 다 말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사실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과 유럽의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심리상담가. 이런 풍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성경적인 것만이 우리 시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시대에서 유일한 길이고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바로 소극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넓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가셨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언제든지 저는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이제 와서 이제 정세에 들어갑니다. 네. 네, 아직 시간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좀 크게 4가지의 이제 정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한 가지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거지만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건 제일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뢰 응답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넘어가는 형식으로 갈 거고요. 일단 3가지의 정세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정세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정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가지각색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크게 봤을 때 그래도 세상이 흐름이 좌우가 될 수 있을 만한 큰 정세 4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분쟁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 개인사도 여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중동권. 그쪽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전제. 계속 제가 전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축구도 빌드업이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전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전제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는 나쁜 나라인가요?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인가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 어떤 시점으로? 기독교의 관점으로. 다시 보자고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돈바스 지역은 누구의 것인지부터 얘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봐 한번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으시지만 그냥 겸손하셔서 스스로 맞추셔서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요 참고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 무슨 러시아 선교사하고 지냈더니 막 물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 66권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소련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소련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왜 나쁜 나라지?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나쁜 나라면 나쁜 나라일 이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선한 나라라면 선한 나라의 이유가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푸틴이 독재자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장기 집권이 우리가 왜 나쁜 거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푸틴은 독재자인가? 독재를 하려면 투표로서 독재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자신에 대해서 독재자라면 끌어내려야 되죠. 그쵸 당연히. 그럼 김정은이 우리 생각하면 쉽잖아요. 북한은 선한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둘도 말할 것 없이 북한 정권은 나쁜 나라예요. 기독교인이 봤을 때. 왜? 당연히 기독교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독재 자체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3대 세습하고 있고 투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러시아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자, 저는 러시아에서 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에? 무슨 말이야? 왜 자유민주주의가 이쪽이 더 꽃피어 있어? 라고 얘기하죠. 러시아는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소련이 잡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적색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소수파였어요. 다수인 백색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정 러시아. 어떤 나라냐? 정교회를 잇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제정 러시아. 러시아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교수로 왜 채용이 됐냐? 알고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그거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붙여준 이유를 무슨 이유로 붙여줬냐? 한국학과예요. 저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한국학과 교수로 됐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뽑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한국어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한국학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냥 생각 속에서 처음에는 뽑았대요.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 면접했을 때 어떤 얘기 했냐면 철학 얘기하다 끝났어요. 무슨 철학?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싶냐라는 얘기, 교육 철학에 대해서. 교육 철학에서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어떤 얘기 했냐면요.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장님과 총장님 그냥 진짜 떠들다가 끝났거든요. 저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냐? 네. 그 이전에 교육이 먼저 해야 된다. 교육은 뭐죠? 인간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 교육을 알려주려면 대학생들에게 철학과 저는 또 신학을 중요성을 여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과 총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왜죠?
모스크바 국립대는 어떤 학교냐면요. 제정 러시아 때 예카체리나 여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 정권 때 만들어진 그 대학교는 무기무라고 따로 이제 그 정치 경제 대학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때는 소련에서 제일 대학교가 이쪽이었는데 처음부터 제일 유명한 학교는 당연히 모스크바 국립대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를 만들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기독교 지성인을 기르기 위한 대학교인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 필수고 철학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거를 한국인 입에서 들을 줄 몰랐대요. 나중에. 네. 저도 그 얘기는 그냥 저는 교육을 철학을 얘기한 것 뿐인데 근데 그분들이랑 그냥 떠들다가 이 사람이다 싶어서 데리고 간 거죠. 왜? 저보다 학벌과 뭐 학술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성리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 비록 정교회예요.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다른 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단이다 싶을 정도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을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생각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소련이 있었을 때 스탈린, 레닌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핍박하잖아요. 핍박했을 때 러시아에 그러면 정교회 사라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중국이 숨어서 지하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러시아는 그 소수가 정권의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 그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다시 러시아로 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러시아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푸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옐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옐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서구화를 외쳐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들어와야 된다고 외쳐요. 그 이론은 어디서 와야 되냐? 기독교에서 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막 푸틴이 막 우리 뉴스에서 봤었을 때 나발리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막 이 사람 영웅이다 하면서 우리 세계 뉴스에서는 떠받든 사람, 민주주의 투사다 이런 얘기. 나발리가 어떤 사람이냐? 공산주의자예요. 인본주의의 끝판왕의 리더급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옐친 후계자가 푸틴이고요. 푸틴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라고 하면 되냐면 옐친은 이승만이고 푸틴은 박정희다 생각하시면 돼요. 박정희가 장기 집권 오래 했잖아요. 독재자 다음 요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어도.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투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 투표가 그 상원, 하원, 위원 투표에서 있었을 때 정말 청결하게 일어나요. 그 공정의식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기 때문에 비리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자꾸만 승리를 우파 정권, 그러니까 푸틴 당이 계속 승리를 하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서구화를 외쳤던 옐친, 푸틴도 초창기 때 서구화를 해야 된다고 외쳤거든요. 실제로. 했다가 돌아서게 된 반서구화 정책을 내셨던 이유가 뭐냐면 서구 사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옐친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가 그 정신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정신을 정작 받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서구와 유럽, 특히 유럽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소련과 맞짱 뜨고 있었을 때는 정말 나쁜 나라라고 했겠지만 러시아 독립하고 난 이후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과 손잡고 같이 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렸던 이유가 민주적
미국의 민주당 주축으로 한 인본주의가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서구화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일단 기독교부터 잘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고 있는 미국 중심에서 우리는 탈퇴하겠다는 걸 하면서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자고요. 잠깐. 그러면 러시아가 원래 이런 나라였고, 그래서 동성애 하면 러시아 안 되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독교 관점에서 관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우리나라 기업인이 오히려 거기서 하기가 편해요. 그럴 정도로 자본주의도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럴 정도로 뭐 이런 나라다. 그런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선한 나라인가? 독립할 때는 처음에는 선한 것 같았어요. 전 봤을 때. 근데 솔직히 말해서 2012년쯤부터는요. 아니에요. 왜 2012년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로마이단이 터지거든요. 유로마이단 사건 아시나요 혹시? 유로마이단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폭동이자 혁명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 추측으로 해서? 네오나치즘이 추측으로 한 바로 폭동이고, 그 유로마이단 사건에서 주동자들이 정권을 붙잡은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정권이에요. 그러면 나치즘이라는 거군요. 네, 자기들은 그러면 네오나치즘이니까 나치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나치즘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요. 나치즘이 나쁜 건가요? 네, 맞죠? 네라고 하셨는데 맞죠? 왠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왜 기독교인적으로 봤을 때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바스 지역이 이제 도네츠크, 루한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누구 땅일까요? 우크라이나 땅일까요? 러시아 땅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한정 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도네츠크랑 루한스크는 누구 땅이에요? 물어볼 수 있겠죠. 독립국가입니다. 언제부터? 2014년부터. 자, 유로마이단이 이후로 나치 정권이 들어오죠. 네오나치즘 정권에 의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나치즘과 상종하지 않겠다 하면서 국민 투표로 독립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 두 나라죠.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실제로 유럽도 승인을 하고, 러시아는 당연히 승인했고요. 유럽도 승인하고요. 많은 국가들이 다 승인했어요.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또 크림 사건이 있었지만, 그 크림 사건이 터진 이유도 크림 사람들도 유로마이단에 있어서 우리는 독립하지 않고 러시아에 편입되겠다 하면서 국민 투표하면서 이렇게 된 건 사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죠. 근데 루한스크랑 그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냥 자기들이 독립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독립을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이것들이 감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영토에서 지들끼리 독립을 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군대를 다 밀고 들어온 거예요.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 이게 이제 유로마이단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좀 한 겁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 쓸고 들어오는데도 누가 이기냐? 계속 도네츠크랑 루한스크 공화국이 이겨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겨요. 신생 독립 국가인데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부패하면 큰
군대를 몰고 들어와도 못 이기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계속 못 이겨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도 루한스크랑 그 도네츠크 공화국이 러시아 접경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접경 지역에 있으면 실제로도 우크라이나 때부터 러시아 국민들과 교류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과거 소련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들끼리는 국경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 안 받고 그냥 국경 다 옮겨도 돼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러시아에서 많이 그냥 다 오는 거거든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노동하려고 다 올라오고 그 막 저기 동유럽권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하겠죠. 벨라루스도 가고 우크라이나도 오고 하면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 중에서 도네츠크랑 루한스크에 있는 사람들의 자국민들이 위험하니까 러시아가 야 너희들 왜 우크라이나 너희들 쳐들어오는 거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러시아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가 뛰어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협정을 일단 두 번 맺는데 한 번 맺어요. 그게 바로 민스크 협정이라는 사건입니다. 민스크 협정 해가지고 너희들 우크라이나 다시 침범하지 마. 여기 우리 다 인정했어. 이거거든요. 근데 협정을 맺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깨고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또 깨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협정 어겨? 우리 너희들 제재한다 하는 거예요. 제재한다 하니까 그러면서 알겠어 협정하자 하면서 2차 협정에 들어가요. 근데 2차 협정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독일 장관이었던 그리고 총리였던 분들이 다 회고록에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 목적일 뿐이었다라고 신문 뉴스 기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독일 뉴스 기사에서. 그럴 정도로 했는데 여전히 어기고 계속 침범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독립국가 전쟁, 흔히 얘기하는 내전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이 안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되지. 왜 러시아가 이렇게 오게 되었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의 국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근데 그럼에도 러시아는 관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오게 된 것은 바로 나토의 동진이죠. 우리가 들어봤듯이 나토, 국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어떤 곳일까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었던 조약기구였습니다. 연합체였습니다. 자, 소련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소련은 없어요. 러시아예요. 옐친 때 친서구화 정책 갔어요. 푸틴 초반도 친서구화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소련이 없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에 사라졌어요. 공산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있었던 나토가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실제로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서기장일 때 소련 때였죠. 마지막 서기장일 때 고르바초프 막판과 옐친 초창기 때 미국과 협정을 맺어요. 그게 바로 나토의 동지는 더 이상 1인치도 하지 않겠다라는 협정을 맺어요. 미국은 이거 선포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효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영국과 독일도 같이 참가했고요. 그때 수료된 거 있어요. 네, 수료된 거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어요. 일단. 네. 그러면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건데 일단 동진을 나토의 동진을 미국이 어긴 게 7번이나 사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동진을 어긴 거. 그러니까 그냥 누구 가입한다 이런 부분에서 폴란드 이전에 스웨덴 이런 부분에서 가입시키고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나토가 동진하게 되는 사건이 97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거냐 유고슬라비아 폭격입니다.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미국 빌 클린턴 때 이제 폭격을 팡팡팡 하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미국이 팡팡팡 한 거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나토군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아니라 나토군을 통해서 미국이 움직인 거죠. 야, 너희들 나토 동진 없잖아. 왜 군사 일으켜가지고 다 휩쓸어 버려? 유고슬라비아 폭격 인해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많아요. 그때부터 보스니아, 세르비아 뭐 이런 나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유고슬라비아가 컸거든요, 나라가. 너희들 동진 없다고 했잖아. 그때 집권했던 사람이 푸틴이었어요. 푸틴이 야, 너희들 동진했으니까 우리 3차 대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텐션을 보였고, 그러니까 태세를 보였고, 그리고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푸틴이 한 발 물었습니다.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대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실제로 러시아도 그때는 신생국이었고, 이 사람들 아직 배고픔에서도 몇 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서 전쟁이 일으키는 거는 푸틴이 생각했을 때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쟁은 어쨌든 안 좋은 거니까 한번 물러서기로 해요. 그런데 옐친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동진이 없는 대신에 그리고 우리는 친서구화 정책을 펼치겠다. 친서구화로 가겠다. 그리고 우리 경제적으로 먼저 좀 해줘.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왔잖아,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왔고 유럽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도와줘.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해가지고 사실 된 거거든요. 근데 안 돼. 돈 안 줘요. 안 주다가 그러다가 빌 클린턴이 또 터트리니까 다시 한번 협정 또 맺어요. 나토 이건 진짜로 동진하지 마. 그리고 우리한테 좀 돈 좀 줘. 이거거든요. 네, 우리가 배고프니까 이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좀 원조 좀 해줘. 이거거든요. 이거를 해서 다시 협정을 맺어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죠. 근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편입시키겠다. 그리고 심지어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게끔 해주겠다라는 것과 바로 바이든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나토를 가입시키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네요. 네, 바로 커넥션이에요. 이 이유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 책 안에. 어떤 조 바이든과 우크라이나의 커넥션이 꽤 큽니다. 자, 자금에 대한 커넥션이 있거든요. 헌터 바이든 아시나요? 조 바이든의 아들이에요. 헌터 바이든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 계좌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요 이미 법정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바이든이 사퇴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치매라서?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오바마를 통해서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이든의 대통령이 또 되더라도 재선이 되더라도 이 커넥션 때문에 탄핵 당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한테 넘겨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돈 때문에 비자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도와주기로 한 거죠. 한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미국이 두 번째 이유는요, 그때 코로나 이유였거든요.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이든이 이제 퍼주기 정책하잖아요, 돈을 사람들한테. 퍼주기 정책하면서 국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국고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쟁입니다. 무기파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 우크라이나 쪽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철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그때 바로 해버려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해봤는데 하루 만에 바로 탈리반이 올 줄 몰랐죠. 그거를 조금 갈등을 조장해야 묵할 수 있었는데 탈리반이 하루 만에 집권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디로 돌리냐? 두 번째 공격할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지원해줄게. 여기 먹어버려. 그럼 러시아는 여기서 이제는 진짜로 지원해주게 되면
나토를 지원해주고 하면 이 러시아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러시아에서는 있어요. 그렇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살고 있는 주차도 이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야, 너희들 동진 없기로 했잖아. 나토 동진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아몰랑 그냥 가입시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건데 그러면서 CNN이 자꾸만 러시아가 국경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오보를 자꾸만 냅니다. 이 내는 이유가 뭐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오보들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일으키면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오니까 야 그래 실제로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 안으로 미국의 군인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진짜 야 미국이 오니까 야 너희들 약속 안 지켜? 안 되겠네. 우리도 러시아도 전방 배치할 거야. 하면서 이 국경선으로 배치해버리죠. 배치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일어나냐. 그때서야 이제 유럽이 난리가 납니다. 독일의 숄츠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이 중재하러 옵니다. 야 미국 이건 아니지. 미국 야 나토 가입도 아닌데 왜 벌써 미국 군대가 들어와 있어? 이건 아니지. 그래서 말려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차 싶어가지고 그래 알겠어 우리 미군 나갈게. 근데 미군 나갔는데 뭐 남기고 나왔냐? 무기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진군을 또 하는 거예요. 미국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안스크 공화국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요. 러시아가. 야 우리 주한미군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보호 좀 하려고 승인받아도 괜찮냐? 응 알겠어 들어와. 너희 국민들을 지켜 하면서 승인을 드려요. 근데 우크라이나한테는 안 하죠. 왜? 독립국가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승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왜? 그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영토에 들어오는 그 나라의 그 행정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냥 우크라이나의 그 시선에서 봤었을 때 이 독립국가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군사작전, 그래서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하죠.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가. 그러니까 CNN의 말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계속 유럽 뉴스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러시아 뉴스가 아니라 미국 CNN 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뉴스는 더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럽 뉴스를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러시아가 이제 독립국가의 국경으로 넘어오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젤렌스키가, 살려주세요, 할분이. 외치고. 이해가시죠? 이게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알고 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국경선을 먼저 넘은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가 전쟁광이다. 푸틴은 전쟁광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러시아는 함정에 빠진 것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러시아가 군대가 갔을 때 군량이 있었을까요? 양식이? 양식 안 들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현지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먹는 거예요. 그 상점에 가서. 우리나라 일단 슈퍼에 가서 사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국민들 보호하면서 주한미군 같이. 자, 그럼 주한미군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한미군 좋잖아요. 그렇죠? 네.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을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그렇지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침략하는 게 아니라고요. 군대 보내가지고 침략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보호하러 간 거는 침략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국민들을 보호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랑 내전 터지고 있었죠. 계속 전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독립국가들끼리 전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빵빵빵빵빵 쓰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가
그리고 젤렌스키도 침략했습니다 하니까 얘네들 적인 줄 알고 성공을 먼저 합니다. 이게 사건의 진실이에요. 자, 성공도 당연히 당하면 군대는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보호하러 한 건데? 아니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응 사격이 있어야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선보고 후조치가 아니라 선조치 후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빵빵빵빵 쏘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라고. 일단 쏘니까 대응 사격해야 된다고요. 연평도 사격 우리 기억하잖아요. 일단 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잠깐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실제로 들려온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죠. 처음에는 군사작전이었던 게, 특수작전이었던 게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건의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만 한정해서 일어났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약조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키예프 침략한다 이런 말 CNN에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왜? 자, 실제로 젤렌스키가 언어한 다음부터 미국이 원했던 건 사실 전쟁이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첫째 날에 미국 대사관부터 다 떠나요. 모든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제 동료 교수님들, 미국인 교수님들 다 떠났어요. 그날. 다 떠나갔어요. 일본인 교수님들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사실 한국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안 나가서 바로. 네. 그러니까 버티고 있었어요, 다. 한국은 조금 그 눈치 보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근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은 그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다 나갔어요. 러시아에 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다 나갔는데. 대사관부터 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그럼 뉴스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뉴스는 그러면 유럽 뉴스예요. 유럽인들은 안 떠나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첩보를 보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뉴스로 나오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보망을 수사망을 해가지고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뉴스 기자로서 리포트하는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첩보입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없다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기자 있다고 했잖아요. 2명 있었거든요. 러시아 특파원이. 한 분은 KBS 보수 진영이었고요. 한 분은 연합뉴스 진보 진영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건 다 똑같았어요. 왜 우리는 유럽뉴스 다 보고 있었고 이런 거 다 했으니까요. 교수로서 이제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왜 기자님들 왜 알고 있는데 왜 한국의 진실을 보도를 안 한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윗선에서 계속 커트한다고. 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위치냐? 미국을 빌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커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에 있잖아요. 국장에서 있잖아요. 그 커트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계속 CNN 뉴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뉴스는 기자들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물론 미국의 CNN과 팍스 보수의 뉴스는 조금 말이 달라요. 근데 전반적인 러시아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있었을 때 전쟁 이후에는 그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럽을 신뢰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는 추측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이념으로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미국 편이니까 미국 편 들어야 돼. 그러니까 동맹관계니까 미국 편 들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이 성경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지해야죠.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미국이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을 지지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미국도 그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흔히 유명하신 이제 존 그 남부에 있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존 파이퍼 말고 네, 메가더 목사님.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실제로도. 네, 투표를 해야 할 때 미국인들한테 어떤 사람들을 투표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정당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이 정당의 정책이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거라면 그걸 해야 된다. 이게 그 방향이 우리는 그쪽을 가야죠. 우리가 미국을 동맹관계이고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있지만 그 미국이 왜 선했던 거냐면 독립, 건국 이년부터 하나님을 따른 인간이 트러스트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선한 자리에 있었고 경찰의 지위를 떠맡겨줬던 거예요. 세계 경찰의 지위를.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네. 러시아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죠. 네. 진실을 바라보니까 기독교인적으로 바라보니까 사건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바로 러우 사태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동 사태. 이거는요, 너무 긴데요. 짧게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전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누구 땅이죠? 이스라엘이 누구 땅인가부터 우리가 전제를 생각해야겠죠, 당연히.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존재한 적이 있는가? 라는 거에서 우리가 전제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한 적이 있는가? 이 땅에. 있죠? 네.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존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썰만하네? 아니네? 그러면 썰지야. 이런 존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그래서 정부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테러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건지의 이유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테러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렇지만 정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부가 아니다, 테러 단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뭐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밑에 있는 그리고 여기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은 이제 예멘에 있거든요. 그 후티 반군은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란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도 없나? 네. 지금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몇 차례 걸쳐서. 네. 4차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차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낸 게 있는데요. 한번 사진 보내주시겠어요? 어제 사진입니다. 네, 이거예요. 어제 서울에서 있었던 저도 여기 있어가지고 근데 제 친구들이 초보 요원으로서 네, 친구들이 이제 사진 보내줬는데요. 지나가면서 받아요. 이게 뭐죠? 팔레스타인 해방이다. 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측의 아랍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인들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행렬에 참가하면서 일어나고 치위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겠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마지막 거 보여줄게요. 이스라엘 뭐 테러리스트다고 하면서 요거 자 보세요. From the river to sea 이거 뭐냐?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독립하리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거 왜 얘기하는 걸까? 같이 공존하면 안 되나? 안 그래요?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은. 공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전제 속에서 봐야겠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다 압니다. 어느 정도. 구약 역사 아시죠? 신약 역사 아시죠? 어쨌든 잘 몰라도 뭐 교회 적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 뭐 다윗과 솔로몬 얘기 들어봤었고, 그쵸? 이게 바로 기원전 1000년쯤이에요. 그때쯤에 왔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어디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망하고, 그리고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로부터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망하죠. 그렇게 망하죠. 근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을까요? 안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70년이 지나자 다시 귀환하죠. 구약의 역사 지금 잠깐 살피고 가는 겁니다. 역사 일어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귀환이 3번 일어나잖아요. 3번 일어나가지고 그 쪽에 성전도 쌓고 성벽도 쌓는 게 그 스토리잖아요. 선지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약 끝났어요. 그리고 구약 끝나고 나서 그 가운데서 무슨 말이냐, 바빌론이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그 자치권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자치권으로서 왕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나라는 인정해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 속국이에요. 청나라로부터 우리 속국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속국으로서는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스라엘은 계속 나라가 어쨌든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잃었지만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서 자치권을 인정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중간기 목사님은 아시겠죠? 신학생들 많나요 좀?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기 역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 안에서도 실제로 잠깐 동안 그 왕조가 있어요.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국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헬라 제국이 빵 들어오고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점거 해버리죠. 그런데도 인정해줘요. 자치권. 누구를 통해서? 헤롯 왕, 분봉한 헤롯이라고 하잖아요. 왕이잖아, 왕. 안 그래요? 총독이 있지만 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있던 나라였어요. 비록 다윗 왕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언제 생긴 거지? AD 70년경에 이제 시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뜻대로 살지 못하겠다 하면서 막 시위해요. 시위하니까 진압해버리죠. 로마가 그냥 당하겠어요? 아니죠. 다 진압해버려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계속 까부니까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아까 헬라 제국이 점거해버리고 그 전에 바벨론이 점거했을 때 이미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그 민족도 말살됐어요. 이거 깔고 갈게요. 블레셋 없어요. 블레셋 민족 없어요. 민족이란 우리가 물론 점령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나서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왔었을 때도 더 이상 없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가기 싫다는데 블레셋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봤을 때 없었잖아요. 블레셋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봤을 때 블레셋이라는 민족,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민족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팔레스타인 나라가 언제 생기냐? AD 70년 중에 너희를 까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그 팔레스타인 나라로 지역을 했지. 그래서 여기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해요. 로마가 지역을 했어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너희들 팔레스타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너희들 반발했잖아. 이런 이유로 AD 70년대 잠깐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물론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막 쫓겨나고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퍼져나갔죠. 유럽으로 나가고
북아프리카 퍼져나가고 기독교 다 퍼져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가 망해요. 그리고 동로마도 이제 나뉘죠. 소로마와 동로마가 나뉘죠. 그런 식으로 나뉘는데 서로마가 먼저 망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민족을 통해서. 근데 동로마가 살아있었다고요.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이제 동로마는 살아있었고 그 동로마가 지배했던 국가가 계속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스리니까 기원 후 7세기까지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굴까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 창시자죠. 자, 메카에서 처음에 시도했다가 도망가서 마디나로 갔다가 마디나에서 성공합니다. 마디나에서 군사 이끌고 메카를 먹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 휩쓸어버려요. 중동 지역을. 중동 지역 먹으면서 이제 무함마드의 후세들은 그 후예들은 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다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슬람이 먹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아랍 민족은요. 왜 아랍 민족이라고 얘기하냐? 아랍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랍인은 어떤 걸 뜻하냐? 더 보여주면 이게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아라비아 반도인데 아라비아의 반도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이 바로 아랍인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랍 민족의 나라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점프했어요. 잠깐 점프했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오스만 투르크까지 막 넘어갑니다. 근데 잠깐 그런 얘기를 잠깐 벗어나고 어쨌든 그 배경에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죠. 터키인들이 그리고 또 지배를 했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유대인도 살고 같이 살았어요. 지배를 하고 있었던 뿐이에요. 아랍인들도 살았고 근데 아랍 민족만의 국가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줬는데 그게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 세워주는데 이집트 너희 민족이야. 이집트 민족 너희들 국가 독립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아랍 민족만의 국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예멘, 리비아, 시리아 이런 거는 다 그들만의 안 나가네? 네, 그들만의 민족 국가예요. 네, 이해 가시죠? 영국과 서로 회의해가지고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하면서 독립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누구 땅인가? 라고 했을 때 아랍 민족에게도 약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랍 민족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이해했죠? 팔레스타인 민족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를 전제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게 원래 그래 성경 속에서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 그 왕국이 한참 뻗어나갔을 때 전성기 시대거든요. 이때가 영국이 이만큼의 영토를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트랜스요르단 그러니까 트랜스요르단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 양쪽 지역을 너희한테 줄게 유대인들에게 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아랍인들이 야! 이 지역 우리 주기로 했잖아. 근데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은 그 옆에 땅이에요. 이 옆에. 이거 옆에가 사우디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주기로 약속한 건데 그러니까 사우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는 유대인들만의 땅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발합니다. 계속 포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 우리가 좀 조용하게 얘네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요르단을 끝으로 해가지고 트랜스 요르단 제외해줘요.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또 죽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요르단이라는 민족이 있나요? 없잖아요. 요르단이 무슨 뜻이죠? 요단강, 그 졸던, 요르단, 그 요단,
그게 이제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 자체조차도 그냥 아랍인의 땅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랍인 민족에 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베두인 민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베두인은 민족이 아니라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민족이 아닙니다. 네, 알고 가셔야 돼요. 아무튼 요르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땅 가지고 이제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그래 너 줄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 원래 영국 땅이었던 거. 네, 영국 땅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이기고 나서 영국이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국 땅이라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국이 승전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할 말 없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여기 상황에서도 막 데모하고 막 파티를 일으키고 막 난리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지역을 아랍 영토로 주겠다. 영어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랍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스테이트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자, 아랍 스테이트, 아랍인들한테 또 줄게. 자, 그리고 이거 하얀색이 살고 있는 많은 지역이 너희들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검은색이 이제 유대인들이 온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자, 예루살렘 반반으로 나눠서 너희들 살아. 텔아비브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요빠라는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네, 요빠라는 곳이 야파예요. 야파. 그러니까 그 지금의 지명으로서. 근데 그 지역에 워낙 아랍인들도 많이 살고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는 원래 해안 그 도시라서 원래 큰 도시예요. 거기가. 텔아비브도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텔아비브가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큰 도시예요. 그럼 그 큰 도시에서도 이거 싸울 것 같으니까 야파라는 요빠의 도시를 반으로 또 잘라서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텔아비브라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텔아비브, 하나의 이름은 야파. 그러니까 요빠 그대로 해서 요빠 너희들 아랍인 살고 텔아비브 지역은 너희가 살아. 된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럼 너희 이 정도만 살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영국이 이렇게 하다가 야 영국 그래도 너희들 심했어 하면서 유엔이 다시 나눠줘요. 네, 유엔이 나눠준 지역이 바로 이건데 근데 이 지역이 뭐냐 네게브 네, 남방 점점 네게브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네게브로 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게브 지역인데 이게 네게브 지역이 무슨 말이냐 어디냐 사막이에요. 제가 여기 사막 살아요. 네, 다 사막이 다 광야 사막이에요. 진짜 더워요. 네, 다 사막이거든요. 사람들 살까요? 안 살아요. 네. 근데 여기 그냥 칠떡은 딱 너희들 줄게 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가가지고 막 관계하고 막 관계 치수고 막 하면서 또 막 어쨌든 잘 살게 돼요. 어쨌든 그 이유는. 근데 벌무지를 그냥 주더라도 어쨌든 너희들 줄게 하면서 좀 달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유엔이.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인데요. 읽을 수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제가 번역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해가지고 제가 미리 번역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독립선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모든 시민을 위한 국가가 되고 싶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국가지만 무슨 말이냐? 아랍인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독립기념, 그러니까 선언서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팔레스타인은 뭐라고 했죠? 공존을 원치 않는다. 쫓아내겠다 이건데 우리 유대인은 아랍인들과 공존을 원한다. 애초에 접근 자체가 달라요. 네. 왜? 유대인들도 반쪽밖에 없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고 그들이 시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문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독립선언을 하니까 공존 웃기고 있네 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통하니까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런 지역들이 다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1차 중동 전쟁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을까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죠. 네, 이겼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 정도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지도가 시나이 반도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 가져오래요. 네. 근데 이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니잖아요. 하는 거죠. 왜 아닐까요? 나는 너희 땅 공존을 원해. 그냥 우리는 점령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너희 땅은 줄게. 하면서 이집트한테 돌려줘요. 이게 영토를 돌려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쉽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했다고요. 네. 다 가져. 그리고 심지어 이 지역도 너희들 다시 가져가. 그런데 어디 딱 한 군데, 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 잠깐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골란고원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제 골란고원만 우리가 점령을 할게. 왜? 이쪽이 고원에서 적이 침략하는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는 침범하지 마. 근데 이 영토도 그냥 우리가 다 점령했지만 그냥 줄게. 사실은 조금만 1cm 주는 것도 사실 엄청난 폭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아랍 국가들은 그거를 당연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거야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전제가 다른 거예요. 사실을 알면 그렇게 그냥 볼 수가 없는데 양보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양보한 사인이거든요. 협정을 맺어가지고. 근데 줬잖아요. 이 지역 다 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대박, 또 폭탄.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계속 폭탄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이제 이차크 라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과 조지 부시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 지금 지도자 그때 당시에는 지도자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다 지도자 다 하고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한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야세르 아랍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랍파트랑 라빈이 그러니까 라빈과 부시가 야 너 물러갔지만 잠깐 협상 좀 하자 라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전쟁 없어졌다라는 그 기념을 한 선언이 이거예요. 그래서 라빈과 아랍파트 이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아무튼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바라크라는 사람이고요. 빌 클린턴 있고 여러 미국의 평화는 지속될 것처럼 보였죠. 그거를 이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정작 봤을 때 안 그럽니다. 그래 협정은 했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계속 일으킬 거야 하면서 no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계속 테러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공격하니까 이거 보니까 일으키니까 미사일 쏘고 난리 났어요.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양보만 할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협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무기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협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빵빵빵빵 쏴요. 미사일 쐈을 때 그냥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공격해야 돼요. 근데 미사일 날라왔을 때 그냥 요격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실제로 피해가 없잖아요. 그만한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뭐라고 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이언돔. 네, 아이언돔이라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기구. 그러니까 미사일 쏠 때마다 다 막아내니까 피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아브라함 협정까지 일어나고 트럼프 시기 때 그러면서 네, 관계가 일어났죠. 네, 그렇지만 이란은 과연 그랬을까요? 이란은 아니요. 그리고 이란뿐만 아니라 모든 아랍과 이스라엘이 없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네, 다른 국가들은 이런 부분에서 친해지는 나라가 생겼어요. 네, 이집트 네, 자스민 혁명 이후로 군부 독재가 다시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다시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인들은 그럼 친하게 지내는 공존을 실제로 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렇게 직접 투표도 하고요. 잘 지내요. 그러니까 잘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랍인이거든요. 아랍인 출신의 이제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정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네. 그런데도 예루살렘 우리는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 돈 깨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이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네. 더 많은 것도 있지만 한번 368페이지 한번 딱딱딱 해주시겠어요? 368페이지 이게 이제 미중 갈등 먼저 하겠다고 한 게 시간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중 갈등 잠깐만 짧게 언급하고 나갈 텐데요. 미중 갈등 공화당 트럼프가 집권해도 중국 견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중국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봤을 때 과연 그럴까요? 전제부터 따지고 봤을 때 아니란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왜 아니냐?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할 정도로 올인합니다. 이해가 갔죠? 근데 그 바이든이 되고 나서도 그래 우리도 계속 중국 견제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지만 표면적으로 해요. 왜? 바이든의 견제하고 있는 나라는 트럼프는 중국만인데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도 친구를 맺냐? 러시아하고도 친구를 맺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을 다 하나로 해서 중국을 없애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아니죠. 중국도 우리 견제해야 돼. 러시아도 견제해야 돼. 아프가니스탄도 견제해야 돼. 이런 식이거든요. 대만도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여기 견제해야 돼. 우리가 다 할 거야. 이게 바로 바이든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 견제했었을 때 실제로 중국이 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망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망해가는데 그런데 그 숨통을 트였게 해준 사람이 그럼 누굴까요? 바이든인 거예요. 왜요?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벼랑 끝으로 있으니까 러시아가 트럼프하고 있었을 때는 중국 견제하고 있었는데 다시 손 내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무역해야 되니까요. 그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국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경제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가니까 실질적으로 경쟁을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받고 싶은가? 돈의 자금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는 거예요. 북한과 비슷해요 지금. 북한도 돈이 없으니까 마약 밀 수출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중국도 이런 식으로 가요. 어떤 마약? 바로 펜타닐. 펜타닐을 제조해가지고 파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 펜타닐 국가가 중국에서 제조해가지고
이거를 멕시코한테 넘겨줘요. 멕시코한테 넘겨주면 멕시코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이제 운반해가지고 미국에 파는 거예요. 유통 경로가 이래요. 네. 이러니까 우리 뉴스 1년 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막 펜타닐 때문에 취해져가지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막 한국인들도 막 그 심지어 막 액체 마약 청소년까지 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미국은 더 심하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1달러나 10달러 집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냥 주시면 그냥 펜타닐 가버리거든요. 그거 한번 막 보고 나면 중독이 되니까 또 그 마약 상인 찾게 되고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마약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중국이 마약 그 아편으로 영국을 통해서 아편으로 당해봤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바로 벤 웨스트 호프라는 사람이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왜 어떻게 알게 되고 적었냐. 이 사람이 진짜로 우한에 연구소를 갔어요. 우한에 있는 연구소를 가서 보니까 개사료 공장인 줄 알고 갔는데 개사료를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펜타닐 제조하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네. 그럼 봐가지고 펜타닐 제조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막 봐가지고 이 책을 적은 거예요. 이 유통적인 경로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게 바로 중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얻고 있고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원래 30, 40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10대, 20대가 많아진 이유 다 애들 꼬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또 코로나 시기 때 겹쳐가지고 중국이 점점 죽어가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80% 넘는 마약이 다 미국에 있는 마약이 다 중국을 통해서 입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이런 거고요. 이 지역이 마약이 많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막 미국이 계속 이제 견제를 하거든요. 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점점 많아졌어요. 마약 중독자가 감소한 것처럼 감소한 것처럼 인구조사에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 마약 중독에 의한 사망 수가 늘어났어요. 그거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도망갔지? 하니까 바로 땅굴 판 거예요. 땅굴 파가지고 땅굴이 어디로 이어지냐? 멕시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 땅굴에서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금 국제 정세입니다. 마약. 미국을 쪼개는 그 마약. 영화 시카리오라고 하는 그 2015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런 마약. 이게 바로 초환전이 무슨 뜻이냐? 한계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한계를 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는 한계가 뭉텅해진 거예요. 그냥 경쟁한 거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마약까지 건들고 있다. 이런 책을 또 중국인 양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낸 거예요. 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마약 단속이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 단속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줄었다는 거거든요. 왜? 법으로 다 사용시켜요. 중국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마약하면 다 사용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밀수하고 그런 이렇게 중국 안에서만 있으면 다 사용시켜요. 영국 사람 사용시켰고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다 사용시켰고요.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도 사용시켰어요. 외국인도 가차없이 사용시켜요. 그게 중국 내에요. 근데 중국 밖으로 나가는 거는 문과부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거는 조선족과 일부지만 탈북민들, 예수님 믿지 않는 탈북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통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만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제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못했지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유해석 교수님도 로마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로마서를 가지고
맞네요. 그렇게 어떻게 우리 예수 제사교회의 로마서를 통해서 알리고자 싶은 말씀이 있었나 봐요. 네.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수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순종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쵸?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무슨 뜻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세라는 뜻이 있어요. 이 정세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뜻인데 세상과 정세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본받지 말래요. 근데 정세를 그냥 본받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지?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세 안에서. 이 한국어로 하면 의미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그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본받지 말다 해서 본받다라는 말이 시스테마라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스케마라는 말인데 시스케마가 어떤 단어냐면 시스테마의 그 동사형이에요. 그러면 시스테마의 동사형인데 시스테마라는 명사형이 어떤 뜻이냐?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아시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한 거에 대해서 이 세대의 시스템을 본받지 말래요. 이 정세의 시스템을 본받지 말래요. 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돌아가는 형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정세를 봤어요. 올바르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나대로 이 쪽에 비트코인 이용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시대의 이 정세를 파악하는 이유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살지 말고 오직 우리 내부를 바라봐. 우리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그 다음에 로마 3장이 그러니까 12장 3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세를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이유는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고 있었을 때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이 안에서 아 이거 위험해 하면 안 돼. 이거 위험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정도의 신앙이 수준이 안 됐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교회는 자꾸만 이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게끔 성장을 안 시키냐고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대 우리가 자꾸만 들어요. 사실은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요. 이 정체를 본받지 말고 분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국제 정세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바라볼 때 너무나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정세를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